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를 시작합시다. 패터슨은 짐 자무시의 영화고 사실 2016년에 발표가 됐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봤던 것 같고. 네, 저도 딱 작년 이맘때쯤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짐 자무시는 약간 고정 팬이 있으니까 선전하기를 바라보면서. 네, 하지만 패터슨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약간 부정적이고요. 왜요? 아니, 왜냐면 짐자무 씨가 구정 팬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하기엔 짐자무 씨가 뭐 되게 주기적으로 영화를 찍는 사람이 아니라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말 고정 팬일지. 아니 개봉하면 보러 가면 고정 팬인 거지. 근데 이제 고정 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주기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주기성이 고정 팬을 꼭 필요한 개념인가요? 왜냐면 하긴 왜냐면은 이창동 감독의 고정 팬이란 표현 되게 어색하네요. 아니 그리고 고정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자무 씨 영화가 우리나라에 사실은 고정 팬이라고 하기에는 제일 최근에 찍었던 오직 사랑하는 자들 많이 살아남다? 이게 우리나라 제목인가? 패터슨 이전에 찍었던. 네. 그 영화 전에 그럼 뭐가 있었냐라고 생각하면 브로큰 플라워인가? 브로큰 플라워. 그러니까 그 갭이 너무 커가지고. 커피와 담배. 그러니까 그 사이의 시간 이런 게. 그러니까 작품과 작품 사이의 갭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고정 팬을 도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영화들이 관객이 많이 들었느냐를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는 관객은 사실 많이 들지 않죠. 늘. 그렇지 않아요? 아니 고정 팬이 있건 없건 이창동 감독이라고 해서 관객이 많이 들진 않죠. 하지만 개봉하면 보러 가고. 제가 없는 의욕을 더 상실시켜드린 것 같아서 아니에요. 죄송하고. 아니, 현관보자 말이 다 맞고요. 그쵸? 제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줄거리라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사죄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줄거리나 얘기해 주세요. 네. 뉴저지의 패터슨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사는 패터슨이라는 남자의 일주일을 그린 영화고, 이 남자는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를 하죠. 아담 드라이버가 버스 드라이버를 연기하면서 이 버스 기사로 살아가는 남자 이야기인데, 틈틈이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하고요. 발표한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은 알람도 없이 비슷한 시간에 늘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하고. 저도 그래요. 대단하시다. 저는 알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올해 알람 한 3번 맞췄던 것 같아요. 알람이 없이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한 10시 반? 패터슨은 6시 한 20분 정도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사람이고. 하지만 저는 그때 그쵸. 그쵸. 이 패터슨은 사실 코난 오브라이언, 그러니까 늦은 밤에 하는 토크쇼를 보기에 너무 일찍 자는 사람이죠. 그런 대사가 나오고요. 아무튼 퇴근 시간도 일정하고, 밤에는 이제 강아지 마빈을 데리고 산책을 시키면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이런 일과를 늘 꾸준히 사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고, 되게 그 하루하루 안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들이 늘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고, 스마트폰이 없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독특한 취향을 가진 여자친구인지 아내인지 알 수 없는 어떤 로라라는 분이랑 함께 살고, 여자친구도 좀 재밌는 캐릭터예요. 하나에 집중을 못해서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 컵케이크 구울 때도 있고, 음악 기타 배우면서 자기는 컨트리 가수가 될 거다 이러는 사람. 어느 날은 컵케이크 가게를 차린 게 꿈이고, 어느 날은 가수가 되는 게 꿈이 많죠. 꿈이 많은 친구인데 이 좋아 둘이 보여요. 서로의 꿈을 되게 편견 없이 지지해주는 사이라서 너무 좋아 보이고, 되게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는 특히 중요한 게, 패터슨에게 계속 이 노트에만 쓰고 있는 시를 계속 이제 복사해서 출판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판이 대단한 출판사를 거친 그런 게 아니라 제록스 같은 데 가서 이 카피를 떠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없어질까봐 걱정되니까 카피본을 그냥 만들어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알려야 돼 라는 식의 대사를 하죠. 근데 그건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 알리려고 지금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세상에 알려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노트가 없어지면은 다 사라지는 거니까 걱정이 돼서 언젠간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카피본을 만들어 놔라 제록스에 가서, 그런 얘기로 생각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여자친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언급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해요. 찢어지고 나서. 찢어지기 전에. 진짜? 네. 그런 거요? 네. 그러니까 이 노트밖에 없지 않냐. 이 노트에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패터슨이 일단 뭐 등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주말에 복사를 하러 갈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그 사이에 뭐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일하면서 뭐 소녀 시인도 만나고 뭐 어떤 날은 뭐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막 스펙타클하게 버스 사고가 나고 밤에는 막 총으로 협박하는 남자를 만나고 그런 날들이 있는데 되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일상에 유일한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이제 토요일 밤에 그 여자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러 나가죠. 영화를 보러 나간 사이에 애완견이 패터슨이 사용하는 그 시장 노트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망연자실하죠, 둘 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굉장히 엄하게 혼을 내고 다음날 일요일에 패터슨이 이제 망연자실해가지고 멍하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폭포를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앉아있는데 마치 마법처럼 어떤 일본인 여행객이 나타나서 그 사람도 사실 시를 쓰는 시인인데 패터슨 출신의 시인을 너무 좋아해서 이 동네에 여행을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라는 시인을 좋아해서 사실 그 패터슨의 영웅이기도 한 그 네. 시인을 언급하면서 뭐 몇 마디를 주고받고 자기의 노트를 선물해주고 떠나죠. 그러면 다시 패터슨의 마음속에 시가 흐르기 시작하고 월요일 아침이 오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사실 이제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가 이 패터슨의 가지고 있는 시집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죠. 그 사람 책이. 그 초기 시집이. 그쵸. 그리고 하나는 그 패터슨이 여자친구한테 읽어주기도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너의 히어로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패터슨 출신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태어난 곳 자체는 패터슨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뉴저지이긴 한데 어디였더라? 아무튼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 생을 많이 보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의사이기도 했고 시인이기도 한 약간 어떻게 보면 패터슨이랑 비슷하죠. 데이잡이 있고 시를 틈틈이 네, 쓰고 그리고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패터슨이라는 시집이 있죠. 그쵸. 네. 그거를 그 일본인이 들고 와서 펼쳐서 읽기 때문에 패터슨이 이렇게 견눈질을 하게 되죠. 그리고 패터슨이라는 시집이 사실 약간 또 그 안에 나오는 사람이 의사거든요. 그 시 그 안에? 윌리엄스, 그 칼로스가 의사였던 것처럼 그 시집도 약간 산문시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도 이제 칼로스처럼 의사인 거죠. 본인이 투영돼 있는 건가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들죠. 뭐 저도 자세히 읽어본 적은 없는데. 저는 많이 읽어보진 않았고 그냥 몇 개만 쭉 봤는데 이 사람의 시가 그 영화에 등장하는 패터슨의 시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를 썼던 시대에 유행했던 조류가 이미지즘이라는 조류인데 그게 어떤 이미지를 되게 명징하고 날카로운 언어로 날카롭다고 표현하면 좀 날선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되지? 정확한 언어로 좀 옮기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실히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 패터슨의 시도 그렇고 심지어 이 영화랑도 약간 그쵸. 그리고 그 중간에 등장한 소녀의 시도 그렇죠. 그리고 그 소녀의 시를 패터슨이 여자친구한테 들려줬을 때 여자친구가 거의 네 시랑 비슷한 애라고 얘기하죠. 같은 사람이 쓴 걸로. 그리고 그 소녀시는 원래 아마 짐자무 씨가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짐자무 씨가 원래 시를 좀 썼었죠. 그렇구나. 짐자무 씨도 그냥 출간한 것도 있나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이드 잡이 짐자무 씨도 워낙 많아서 음악도 하고 데이빗 린치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티스트잖아. 네, 종합예술인. 네, 종합예술인이라서. 홍서범 씨 같은. 네. 뭐 이거는 진짜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제 또 우리 전에 얘기했던 거랑 연관을 찾자면은 이 컴젠 나잇에서 제가 그 브리겔 그림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 눈 속의 사냥꾼. 근데 윌리엄 카를로스의 시집 중에 그 브리헬의 그림에 관한 시가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 눈 속의 사냥꾼 그림을 보고 시를 쓴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 언어적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 영시는 읽으면 사실 별 느낌이 없어요. 확실히 그 일본인이 말하잖아요. 네. 시를 번역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그 되게 와닿았는데. 우비를 입고 샤워를 하는 것 맞아. 같은 거다. 맞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시는 다 일본어로밖에 안 돼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일본어로 번역된 것만 같은, 적어도 일본어 글자가 써있는 그 칼로스의 시집을 들고 있죠. 그쵸. 패터슨 네. 번역본을 그 한쪽에는 영어가 있고, 왜 네. 우리나라에도 영시집은 주로 그런 식으로 발간을 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아까 찾아보니까 이미지즘 자체가 중국시나 일본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50년대에 가서 비트 세대에 그래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서 그렇죠. 일본인이 등장한 건가라는 생각을 잠깐 근데 했었죠. 그거랑 상관없이 김장훈 씨가 사실 아시아를 되게 맞아요. 그 좀 초기작이라고 좀 90년대 영화들 보면 일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고 관심이 많나 봐요. 네. 이 영화에서 되게 재밌는 게 트리비아의 향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물들 간의 대화에서 그게 뭐 주요 인물이든 뭐 엑스트라든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되게 트리비아를 많이 주고받아요. 뭐 누가 몇 년도에 뭘 했는데 그 사람 사실 이 동네에 살았었고 뭐 누구랑 어떤 사이였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게 대부분의 대사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외에는 패터슨이 나레이션하는 자기 시. 그래서 뭐 이 트리비아 중에 패터슨 출신 인물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재즈 뮤지션 얘기나 복서의 이야기나 아니면 또 다른 시인인 알렌 긴스버그 얘기도 나오는데 그 알렌 긴스버그도 찾아봤는데 뉴아크 뉴저지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라난 게 패터슨에서 자라났고 그거 하니까 생각이 났던 게 그 알렌 긴스버그의 시 중에 비기너스 영화에 삽입된 시가 있어요. 그래요? 그 비기너스에 보면 그 사람 이름 까먹었다. 이완 맥그리거가 자기 아버지의 생을 이제 짧게 훑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자기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한 곳에서 채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알렌 긴스버그가 뭐 이런 스피치를 했었다 하면서 그때 낭독문이 나오거든요. 실제 목소리로. 그런 하울이라는 되게 유명한 시를 쓴 사람이고 네. 그리고 트리비아를 주고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패터슨이 매일 들리는 펍에도 벽에 명예의 전당이 있잖아요. 네, 사진 같은 게 많이 그 패터슨 출신 인사나 패터슨과 연관이 깊은 유명인들의 사진 같은 거를 스크랩해서 이제 붙여놓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 도시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갖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이 패터슨이란 캐릭터 자체가 도시를 누비는 버스 기사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 사람 그리고 어떤 도시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별로 코멘트를 하지 않아요. 과묵한 캐릭터고 네. 그냥 관조하고 버스 승객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러면서 그냥 혼자 10개 미소 짓는 정도의 사람인데 마치 이 도시 자체를 체화한 그런 캐릭터 같기도 해서 재밌었어요. 그런 부분이. 네. 그리고 저는 패터슨이란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뭐 그거 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이라면 대부분 그럴 것 같고.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한 도시를 이렇게 인물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좀 재밌고 그랬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재밌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월화수목금토일을 보여주는 이 반복성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하루하루가 반복되면서 조금씩 변주되는 상황들이 결국에는 시의 형식과 동일한 것 같고 사실 반복과 변주하면 홍상수가 제일 잘하는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그러면서 굉장히 이 사소한 변주들이 홍상수의 변주는 어쨌든 간에 좀 오히려 그 흐름이 좀 진폭이 좀 크다면은 아주 사소하게 굉장히 미묘한 미묘하게 변주되는 게 이 시라는 거를 영화로 만드는 것과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반복과 변주가 되게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되게
되게 형식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그 형식 안에서 오히려 그 제한된 틀 안에서 오히려 되게 자유롭게 변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뭐 반복이 기계적이지 않죠. 네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홍상수 영화를 보면서 되게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 영화야말로 되게 즉흥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이 영화를 되게 많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보니까 그냥 그랬는데 글을 쓰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일정하게 계속 조금씩 써 나가고, 그래서 똑같은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되게 네. 재밌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정확하게 글을 쓰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어떤 시를 쓸 때 아무리 뭐 쓰다 멈췄다가 연결해서 쓴다 한들 네. 중간부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되게 잘 표현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변주 얘기를 해서 얘기인데, 그 변주 안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되게 수렴되지 않잖아요. 정말 그냥 뻗어나가는 일상의 일이고 스쳐 지나가는 일인데, 예를 들면 뭐 강아지 도둑 맞지 않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되게 쓸데없는 대화잖아요. 그런 것들이 펴내지 않으면서 섞여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하나는 사실 첫 번째 시는 성냥갑을 보고 나서 이제 쓰는 거라서 그런 면이 덜한데, 다른 그 사람이 쓰는, 패터슨이 쓰는 다른 시들을 보면 그게 뭐 패터슨이 관찰한 거랑 1대1로 조응하지가 않아요. 전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티나게 이걸 봐서 내가 일상에서 어떤 영감을 얻었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미지들이 어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와중에 글을 쓴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패터슨이 시 읽고 화면에 그 글씨가 나타날 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 네. 시를 그대로 화면에 쓴다는 게. 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있을 때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일상 안에서 그 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작을 되게 뭔가 신화적으로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막 때 영감이 팍 와서 막 쓰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상 폭포의 이미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 없잖아 있긴 한데.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 폭포가 영감보다도 그냥 계속해서 쏟아지는 어떤 이미지 같아서 맞아요. 오히려 더 되게 뭐랄까 일정하게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이미지.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폭포랑 겹치는 게 이 사람이 버스 운전을 하면서 창밖으로 계속 보는 이 패터슨이란 도시의 풍경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상성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포착해 나가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되게 삶이랑도 되게 잘 맞물려 있고,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 이 사람의 작업을 예외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 어떤 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코너 길 모퉁이에는 엄마 손을 잡은 노란 우비를 입은 소년, 이런 구절을 읊으면서 버스 창밖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버스가 이렇게 그 길 모퉁이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길 모퉁이를 딱 보여줄 때 그 소년이 서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별로 되게 사소한 건데 제가 좋았던 부분은 좋았던 게 있긴 있는 거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좋았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찍다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카메라가 되게 의식적으로 되게 열심히 다양한 부분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버스 밖에서 버스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버스 안으로 찍고, 버스에 반사된 걸 통해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거울에 반사된 걸 통해서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일상적이고 아무 일도 아닌 건, 일상적이고 아무 일도 아닐 수 없지만 거기서 이제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 자체가 패터슨이 시를 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첫 번째 시인 러브 포엠 있잖아요. 그 사랑에 말하는 시에서 그 성냥개비를 묘사하는데 이게 오하이오 블루팁. 예, 이게 성냥이 되게 푸른색이고 푸른색이 이제 그 머리가 보통 빨간색 성냥인데 푸른색인 거죠. 근데 이 패터슨에 나오는 그 패터슨이 출근하는 길의 풍경을 보면은 그 색깔이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뭘 했냐면은 그 도시에 숨어 있는 성냥갑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성냥의 모양을.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그걸 계속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문이 푸르고 건물은 갈색이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제가 계속해서 성냥의 모양을 그 안에서 찾으면서 글씨가 나오는 동안 찾을 수 있었는데 이게 그냥 뭐 제가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되게 재밌는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 자체가. 또 다른 면에서는 이 패터슨도 그렇고 이 여자도 그렇고 담배를 안 핀다는 거였어요. 근데 집에 성냥이 있잖아요. 성냥을 모으니까. 얘네는 왜 이 성냥을 근데 모으는 건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모은다고 얘기를 하나요? 모은다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 브랜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모은다면 종류별로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싶었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성냥을 쓸 일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제 근본적으로 제 성격상 용도가 없는 행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근데 무언가를 모으는 거가 크게 보면 다 용도가 없는 행위는 아닐까요? 근데 그걸 팔지 않는 이상.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가스가 잘 작동을 하면서 성냥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되게 성냥이라는 게 되게 용도가 확실한 물건이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모은다, 그릇을 모은다, 소를 모은다 이런 거는 모으면서도 용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표를 모은다 이러면 용도가 없을 수 있겠지만 왜냐면 저는 사실 성냥갑은 좀 모았었거든요. 그냥 예쁘게 생긴 거. 근데 이게 저 약간 흔한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 여기에 있는 어떤 식당에 갔는데 하이칼라? 거기에 갔는데 성냥을 이렇게 벽에다가 쫙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다 훔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모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훔치고 싶다 생각하면 안 저런 걸 되고. 어디서 구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행복을 그 기쁨을 느끼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시면 훔친 기억은 기억이 아닌가요? 좋은 기억은 아니겠죠. 네. 그렇죠. 저는 그 성냥갑 얘기하니까 거기 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메가폰 모양으로 돼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패터슨이 먼저 시에서 얘기를 하고 그 나중에 여자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내가 사실 그 성냥갑으로 시도 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막 신나가지고 그거 메가폰 모양 그것도 얘기했어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 둘이 되게 잘 맞구나. 그렇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은 둘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글쎄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그 여자분이 집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패터슨이 저는 오히려 거기에 사랑이 없진 않은데 사실 별로 안 궁금한데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요리 같은 것도 그쵸. 억지로 막 먹죠. 네네. 그리고 뭐랄까 사실 기타 살 때도 딱히 반대하지 못해서 사주는 말을 못해가지고 그래 보이고 끝까지 막 그래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 바에서 너 핸드폰 여전히 없어 막 이러니까 없어. 그리고 내 여자친구는 나를 되게 잘 이해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핸드폰 하나 사라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잘 맞는다는 생각은 오히려 들지 않았고요. 약간 저는 잘 맞는다는 표현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 서로를 잘 받아주는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보였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패터슨의 그 난감한 표정을 또렷이 볼 수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패터슨이 진짜 막 싫은 걸 억지로 해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여자친구가 원하는 거를 기뻐하고 싶어하고 응원해주고 사실 근데 컵케이크 팔러 가는데 전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뭔가 어떤 순간에는 실제로 서로의 그 행동에 진심으로 되게 놀라거나 기뻐해주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여자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들이 되게 특히 여자친구가 이 패터슨에게 해주는 말들이 되게 쓸데없는 건데 뭔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아름다운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 어떤 날은 되게 패터슨이 깨서 밥을 먹을 때까지 자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불 막 감싸가지고 부엌까지 와서 뽀뽀를 해주고 이제 일어났어 했더니 아니 하고 다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침에 어쨌든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씩 좋은 말을 해줘야지라고 마치 혼자 다짐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되게 사소한 건데 그런 대화들이 보기 좋았고 이 모든 아침에 하루가 항상 그 침대의 샷으로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만큼 패터슨한테 어쨌든 제일 많이 영감을 주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녀의 말이 결국에는 그의 삶의 진폭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엔 그녀의 꿈과 이 세계가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제일 먼저 나오는 쌍둥이 얘기겠죠. 그 첫 장면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꿈을 꿨는데 우리가 애가 있었는데 쌍둥이였다. 그래서 쌍둥이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니까 하나씩 가지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갑자기 쌍둥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고 마치 그녀의 꿈과 패터슨의 실제 삶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쵸. 그 전에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 것들을 약간 눈에 띄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굳이 쌍둥이가 아니어도 그 항상 쌍쌍이 등장하는 게 많잖아요. 뭐 대화 같은 것도 두 사람이 한 대화를 패터슨이 엿듣는다거나 뭐 그런 게 있고 마지막 샷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일본인을 만났을 때도 둘이 이제 앉아있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닮지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쌍둥이 같기도 하죠. 둘 다 그 칼로스 윌리엄스를 좋아하고 둘 다 이제 틈틈이 노트에다 시를 쓰는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폭포를 바라보고 있고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나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짐 자무시 영화가 막 분석하고 그러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영화라는 생각이 직관적인 영화에 가깝죠. 굳이 따지자면.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뭐 되게 이거를 분해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따뜻한 영화라서 좋은데 너무 따뜻해서 좀 싫기도 해요 저는. 예를 들면은 이제 일요일이 되면은 그 일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찢겨진서 이제 시를 이제 안 적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와가지고 그 자기 노트를 선물로 주고 가잖아요.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의 말이 좀 너무 노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예를 들어서 패터슨에게 패터슨에 사는 버스 드라이버라고 하니까 시적이라고. 그래서 아담 드라이버가 왜냐면 사실 그 우리 앞에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그 칼로스도 패터슨에 안 살았다고 지금 하셨지만 어쨌든 패터슨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거기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사는 의사였던 거고 패터슨이 오히려 거기서 약간의 깨달음이 있는 거긴 하죠. 왜냐면은 거기에 사는 버스 드라이버라는 사실 자체가 그가 시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충분히 시적임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영화가 그의 삶이 충분히 시적인 삶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기도 하고 그 면이 저한테는 이제 장점으로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노골적인 면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장면이 하지만 이게 필요한 순간에 보면은 정말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 장면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 시기에 있었나 봐요. 강아지가 노트를 다 찢어버리는. 예, 작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노트를 찢어버리고 싶은데 강아지가 없어. 찢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저는 그 패터슨 캐릭터의 자세 자체가 되게 좋은 게, 뭐 여자친구의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범상한 예술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특별할 건 없고, 막 그렇다고 엄청 뾰족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있어서도 되게 뭔가 어쨌든 응원을 해주고, 그 산책하다가 세탁소에서 우연히 엿듣는 랩이 있잖아요. 그 랩을 하던 그 사람 진짜 래퍼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짐자무 씨가 래퍼 친구가 또 많아요. 아 그래서 재밌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진짜 솔직히 잘하잖아요. 잘 하는데 막 그 사실 랩의 가사 같은 것들이 뭐 또 엄청 막 무슨 기발하지 않아요. 막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흔한 어떤 랩의 가사 같은 것들이라서 근데 그거를 되게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아 너무 좋다고 한마디 해주고 그냥 그런 그 교환들이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시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시인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시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뭐 패터슨도 아마 그럴 것이고 근데 그런 창작 행위에 대한 따뜻한 태도가 패터슨의 그 캐릭터에 묻어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서 네. 따뜻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 아 재밌는 거는 그냥 버스 승객들 대화 같은 게 듣고 네. 있으면 너무 웃긴데 그 중에 문라이즈 킹덤 카메오가 등장한다는 아 거. 맞아요. 그리고 걔들이 아나키스트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얘네가 자라가지고 패터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무슨 관계인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뭔가 딱 그럴싸한 게 없더라고요. 무슨 관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문라이즈 킹덤을 짐자문 씨가 뭐 좋게 봤다든지 아니면 뭐 웨스 앤더슨이랑 친했다든지 그런 게 있나? 이러고 찾아봤는데 별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짐자무 씨는 워낙 이 사람 저 사람은 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도 친하죠. 아키 카오르스마키랑도 친하고 뭐 제일 친한 거는 누구냐? 제일 친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랑도 친하죠. 빈 벤더스랑도 친하고 빈 벤더스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다. 네. 그래서 짐자무 씨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 대체로 친구들이었고 그리고 누구지? 짐자무 씨가 원래 되게 유명한 감독 제자거든요. 제자라기보다는 그냥 제자라면 제자죠. 그러니까 NIU 다닐 때 어떤 감독 밑에 있으면서 조감독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계기로 아마 빈 벤더스랑도 친해졌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무 옛날에 읽었던 얘기라 가지고. 그 패터슨 시 노트가 찢겨지고 나서 근데 그거 너무 갈갈이 너무 잘 찢지 않았어요? 정말 다시는 시를 쓰지 못하게 하겠어라는 마음을 품고 찢기라도 한 것 같은. 되게 저 패터슨 처음 영화에서 그 장면 봤을 때 진짜 제가 다 찢어진 것 같은 기분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냥 암시를 아예 줘버리잖아요. 그 공포 영화를 보는 동안 찢길 거라는 우리가 그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다 알고 있고 근데 너무 귀여워요. 그쵸? 마빈. 네, 너무 귀엽죠. 그래서 미워하기 힘들어요,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시간 찍힐 때 너무 저 스스로 되게 상처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상처가 너무 컸는데 이제 마지막에 위로를 받으니까. 마지막에 구해주니까. 그래서 사실 그 일본인 캐릭터는 거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 가깝죠. 네. 데우스죠, 데우스. 네, 뭐 그쵸. 역으로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이제 신이 세계를 창조하는 동안 패터슨이 창조한 세계는 사라지고 일요일 날 이제 자신의 세계를 잃은 패터슨과 이제 막
세계의 창조를 마친 신이 만나가지고 그럼 내가 이거 노트 한번 줄까? 너도 다시 만들어?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 영화 그래서 귀여운 거는 결국에는 이게 일요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월요일로 넘어가면서 끝난다는 게 그쵸. 네, 이 영화의 긍정적이고 귀여운 점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새 노트를 받고 나서 쓰는 시도 참 좋아요. 어떤 시였죠? 할아버지가 부르던 노래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었다. 아, 물고기가 될래라는. 다른 네. 가사도 많았는데 그것만 계속 동물이 뭐 돼지도 있고 뭐도 있었는데 물고기가 계속 생각난다고. 근데 이 노트 찢겨졌을 때 여자친구가 막 엄청 위로해 주려고 막 하잖아요. 괜히 막 걔를 꾸짖고 막 자기가 그 쪼가리 다 모아놨으니까 컴퓨터 같은 걸로 뭐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막 이런 대도 안 되는 위로를 하는데 되게 멍 때리면서 이제 그 패터슨이 그냥 단어들일 뿐이야. 물 위에 쓰여진 단어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영화의 이미지랑도 너무 잘 맞고 그게 나중에 이제 물고기 가사랑도 뭔가 묘하게 맞아떨어지고 그냥 그런 마무리가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은 정말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화를 낼 수도 없고 그 여자 입장에서도 뭐라도 말은 해야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되는데 이 위로가 되지 않고 대충 다 됐나요? 네. 그러면 추천 영화로 넘어가죠. 너무 빠른가요? 전환이? 뭐 추천 영화로 넘어갔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별말을 못 하겠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저도 그래요. 네, 이 영화를 잘못 골랐다 싶기까지 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주석이 필요하지 않은 아까 그 형광모자가 그 카를로스의 시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담백하고 약간 이미지를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정확하게 강점을 표현하는 그런 시라고 얘기했는데 그 설명 자체가 이 영화에 굉장히 잘 맞는 설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 영화에 주석이 필요하지 않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의 말들이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영화가 아닐까 이 영화는 그런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오늘은 좀 이 영화에 대해서 그냥 짧게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고 저희가 작년에 좀 회의가 많이 들었을 때 되게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줬던 영화라서 제 안에 되게 좋게 기억이 돼 있다. 하지만 다시 봤더니 그냥 그랬다. 하지만 만약에 혹시 필요한 이런 영화가 필요한 순간이 삶에서 종종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되게 행운인 영화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저도 뭐 어저께 영화를 다시 보면서 뭔가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하려고 했는데 쓰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볼 때는 이게 되게 마음에 얘기하는 게 있는 게 많은 마음에 이렇게 말을 거는 순간이 많은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2시간 뭐 좋잖아요? 네. 그 정도 그냥 투자해서 보기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봐야지 알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천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부터 해도 돼요? 네. 제가 되게 성의 없이 짐 자무시 영화를 추천하려다가 얘기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네. 그 에덴이란 영화인데 아유 진짜 이러다가 곧 레파토리가 바닥나겠네. 미아 한센 러브, 올리비에 아사야스의 아내인 미아 한센 러브가 만들었던 영화고 그 프랑스 일렉트로니카 씬의 흥망성쇠를 다룬, 흥망성쇠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시작되면서 2000년대 중반에 약간 붐이 살짝 꺾이는 시기를 그려내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저는 보는 동안은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확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뭐 DJ인데 다프트 펑크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을 해서 되게 한때 잘 나가요. 한때 잘 나가다가 다프트 펑크는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약간 그 생활도 불안정하고 DJ라는 게 그리고 뭐
아무래도 약이나 알코올에 쉽게 좀 노출되는 자리이다 보니 약에 돈을 많이 탕진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접고 그냥 사회복지사무소 같은 데서 소개해준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그냥 시 워크숍 같은 데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만난 어떤 여자가 너 영시 좋아한다 그랬지? 이러면서 그 시집을 한 권 선물해 주는데 그 시집이 로버트 크릴리라는 시인의 시집인데 그 안에 영화가 마지막 장면이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멍하게 어딘가에 쳐다보고 있으면 시가 화면에 이렇게 한 줄씩 나타나요. 그리고 그걸 누가 이렇게 암송을 해주는데 그 남자 목소리 주인공이 그 시가 굉장히 이 패터슨에 나오는 시랑 유사하고 제가 이 시인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이 사람은 시대가 훨씬까지는 아닌데 좀 뒤긴 해요. 그 카를로스 윌리엄스 같은 시인들보다. 근데 어쨌든 그 시가 리듬이라는 시고 이 영화의 분위기를 잘 포착함과 동시에 패터슨의 분위기와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영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번쯤 볼만하고 추천드립니다. 네, 좋네요. 근데 네. 이거 옛날에 추천한 적 있지 않아요? 에덴? 아닌가? 안 했을걸요. 아 그래요? 전에 따로 들었는데 왜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지? 저도 한 거 같긴 해요. 근데 추천 영화로는 안 했어요. 잘 봐야지. 제 추천작은 저는 영화는 아니고요. 소설을 추천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읽었던 소설 중에 스토너라는 책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왜? 너무 크게 웃었네. 그러니까 책 추천하면 안 돼? 아니 되죠. 응. 이 책은 존 윌리엄스라고 또 다른 윌리엄스가 썼다는 일단은 공통점이 있고요. 원래 농사를 짓는 집에서 태어났던 한 스토너라는 사람이 부모의 추천으로 그 농과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거기서 기초강좌로 영문학 강좌를 듣고 셰익스피어가 말을 거는 바람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영문학과 교수가 돼서 좋은 시절. 네, 시절을 보내는, 그래서 평생을 거기에다 헌신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패터슨과 결은 뭐 다르다면 다르지만 유사한 이 구석이 소설의 문체가 사실은 이 패터슨이라는 소설이랑 되게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하게 화려한 어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제되고 되게 심플한 문장과 말들로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되게 꼬여있거나 되게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는 오히려 되게 깊어가지고 보면서 되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읽는 게 내가 되게 운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소설을 추천을 하고요. 그 스토너 같은 경우는 패터슨도 그런데 패터슨의 화법이 패터슨의 캐릭터랑 잘 맞는데 스토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스토너의 문체가 스토너의 삶이랑 너무 잘 네, 맞아떨어져요. 그 이 소설을 읽고 스토너의 삶을 되게 슬펐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쵸.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도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충실한 삶일 수도 있고, 그게 막 엄청 열심히 살아서 충실한 게 아니라 되게 심플하게 인도받는 삶이죠. 사랑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는 문학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면에서 뭐 결국 종이에 남는 기록에 남을 만한 결과는 없었다고 해도 삶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자신을 웃긴데 채워주는 게 있죠. 네, 되게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라서 저는 뭐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고스트 스토리. 그리고 고스트 스토리가 네. 사실 뭐 여기에서는 그 A24가 약간 힙하잖아요. 힙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케팅도 힙하게 해가지고 그런 게 딱히 없긴 했는데, 혹시나 이게 공포영화로 오인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감성 로맨스로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 데 뜨는 광고 배너나 이런 걸 보면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렵네요. 감성 로맨스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공포영화는 더더욱 아니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면에서는 공포스러운 영화라고는 생각하네요. 저는 되게 무섭다면 무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무서움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퍼스널 쇼퍼를 보면서 이게 공포영화라고 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공포영화로 홍보됐을 때의 문제를 그쵸. 저는 얘기하는 거고 네, 그쵸. 그렇다고 해서 감성 로맨스로 홍보되는 게 더 나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고스 스토리랑 올해 영화 5개를 뽑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